네, 제 1주차 두 번째 강의, 무역관리의 주체와 대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부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교재 51페이지부터가 되겠네요. 무역관리의 대상은 크게 봐서 상품의 품질과 물량, 상품의 원산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품질과 물량이 어떻게 무역관리의 대상이 될까요? 정부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소비 효용을 정대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과 건강위생 검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불효불급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면 관세를 조절하여 적절한 물량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의 입장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자국의 수출 상품의 품질 검사를 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른 상품에 한하여 수출되도록 함으로써 자국 상품의 대외 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수출입 품목의 분류는 효율적인 관세 행정과 정확한 무역 통계로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HS 분류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HS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으로 HS 코드라는 이름으로 무역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HS에서 분류된 품목 숫자는 만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역관리의 대상은 상품의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원산지라는 것은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나 지역을 뜻합니다. 모든 국가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관계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삼, 홍삼,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이런 생산품들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고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든가 쿼터 제도 등 각종 무역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역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거나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모든 무역 상품에는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을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무역 관련 기관 중에서 상공회수를 소개했는데요. 현재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수와 세관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역관리 대상으로서 국제 유동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는 반드시 그 대가의 거래를 수반하게 됩니다. 원조금이나 기부금 같이 이전 수지의 요소를 제외한 모든 상거래에는 그 반대급부로서 물품이나 외화 등 국제 유동성을 주고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사이에 채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이나 외화라면 달러, 파운드, 유로 같은 것이 되겠죠. 혹은 SDR, Special Drawing Right라고 하는 이런 국제 IMF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죠. 이런 SDR 같은 국제 유동성은 무역 수지 차액으로 확보되며 대외 채무를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국제 수지 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화폐 당국의 이용 가능한 자금원으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유는 생활 및 산업 필수품으로서 반드시 수입해야 하므로
정부는 이를 수입하고 지급할 국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 관리를 통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 역시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을 통해 국제 유동성 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국 상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해야만 외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링크 제도 혹은 수출 보조금 제도는 부족한 국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무역 관리의 형태,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무역 관리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역 관리 형태는 비과세 관리 형태와 수출 진흥 정책이 될 텐데요. 이 비과세 관리 형태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이든 규제 또는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입의 단계마다 각종 법규에 의해서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역관리 정책상의 주요 일반적 형태를 볼까요? 첫 번째,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각국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국내 산업의 보호 또는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특정 물품, 특정 국가와의 수출입 거래를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 간의 거래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대이란 생션에 의해서 이란과의 대부분 국가들이 무역을 사실상 제한 또는 금지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수량 제한이 되겠습니다. 수량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은 1931년 프랑스가 밀과 보리 수입에 대해서 이 제도를 처음 이용했던 것이 그 효시가 되고 있는데요.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수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일정한 한도, 쿼타라고 합니다. 일정 쿼타를 설정해서 그 쿼타 내에서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가 수량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량 제한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가트는 수량 제한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다만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출입 허가제가 되겠습니다. Export Import License 시스템이고요. 일정한 품목을 수출입, 품목 혹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됩니다. 당연히 수출입 허가제 아래에서는 정부의 허가가 없는 한 수출입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정적 수출입 금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진흥 정책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출입 링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Export Import Link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외국한 관리 체제 하에서 자국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해야만 외국 물품의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즉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켜서 일정한 수출 혹은 수입과 그만큼을 해당하는 것을 수출 혹은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링크시키는 거죠. 수출과 수입을 상대국가. 두 번째는 수출 보조금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Export Subsidy라고 해서 자국 생산품의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그 수출업자에게 교부하는 하사금이 되는데요. 결국 주요 목적은 해시장 개척 및 확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수출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WTO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수출 보조금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터 무역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지급을 외국환에 의해서 행하던 것을 중지하고 외국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더 국가 사이에 수입 물품의 대금을 결제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물품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한 것에 상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균형시키는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바터 무역, 바터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수출진흥 정책의 하나로서 수출검사제도가 있습니다. 수출검사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로서 수출 물품의 품질 및 대평가를 유지하고 건전한 수출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수출품을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는 화학시험연구원이 있고 신발 쪽으로 신발피혁연구원 등 다양한 수출검사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금융제도도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 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수출금융기관이 한국무역보건공사 혹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같은 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정부는 공정무역의 조장도 하고 산업피해에 대해서 구제제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자유 공정무역을 조성하고 무역거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외국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사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는 수입의 개방 또는 관세의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나 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지급 또는 외국 수출 기업의 덤핑 공세 등의 행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무역법상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영어로 safeguard라고 하는데요. safeguard로 관련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도 있고 관세법상의 긴급 관세라든지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상계 관세, 보복 관세, 그리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등의 관세를 부과해서 피해를 줄인 게 산업피해 구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정부는 외화 획득용 원료나 기자재에 대한 관리도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자재는 수입이 허용됩니다.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범위와 절차, 국내 구매, 소요량 제도, 대형 수출 의무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대무역법상 소요량이란 외화 획득용 물품 등의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실량과 소모량을 합한 양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실량이란 수출 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입니다. 그리고 소모량이라고 하는 뜻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과거에 수입 자유화율이 낮았던 시기 1960년에서 80년 정도 될 텐데요. 이런 수입 자유화율이 낮았던 시기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량 증명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자재 수입을 법규상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였으나 1996년 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 자유화하고 있어 관세 등의 환급 시에는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소요량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어 그 용도는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기타 무역관리 형태로 산업설비 수출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설비 수출은 첫째, 프로젝트의 발굴과 정보의 수집 분석, 상담과 계약을 담당하는 무역업, 둘째, 타당성 조사, 기획, 설계, 기술 감리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셋째, 토목 및 구축물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 넷째, 기자재의 제작, 조립, 설치, 가동 등을 담당하는 기계산업, 다섯째,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산업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수출을 뜻합니다. 산업설비 수출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 촉진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정보교환, 수주, 협동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전략물자라는 이야기도 가끔 언론지상에 나타나는데요. 전략물자라는 뜻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이 됩니다. 전략물자는 국가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석유, 식량, 희소금속, 무기, 첨단기술의 공작기계나 전자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항공우주, 원자력, 전자 등 첨단기술에 필요한 크롬, 망간, 티타늄 등 희소금속 자원은 중요한 전략물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략물자는 그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국내 자원의 개발과 해외 물자의 수입을 통한 비축, 적성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취하는 정책 중에 중요한 수단인 외국환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외국환 관리란 국가 간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규제, 조정하는 것을 뜻하며 외국환 관리의 목적은 결국 환율의 안정과 국제 수지의 균형 달성에 있습니다. 교재 61페이지 그림 2-2를 보시면은 외국환 거래법의 체계가 나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법률로서 존재하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있으며 그 하위법령으로서 외국환 관리 규정, 재정경제부 장관 재통첩 등을 두고 있고 한국은행과 외국환 은행에서 각 지침에 따라서 외국환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이 뭘까요? 화폐 유통이 국내로 국한될 때는 내국환이라고 합니다. Domestic Exchange가 되고요. 국가 간에 걸친 채권 채무 관계를 결제할 때는 바로 외국환, Foreign Exchange가 됩니다. 외국환은 외국에 있는 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결제하는 것이므로 이종 통화, 다른 종류의 돈 간의 교환이 뒤따르게 됩니다. 외국환은 형태로 봤을 때 송금환과 추심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송금환부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에 있는데요. 송금환도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2-2에서 보다시피 채무자가 국내 외국환 은행의 수입 대금에 해당하는 자국 통화를 불입하고 외국환 은행에 그 수입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환 은행은 채권자 소재지의 외국환 은행에 전신이나 혹은 서신으로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지의 외국한 은행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 수입업자 소재지의 외국한 은행 예금 계정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기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됩니다. 혹은 그림 2-3과 같이 국내 외국한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수입 대금을 지급받아 자기 은행을 발행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그리고 채권자 소재지의 외국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음 또는 수표를 발행해서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동환음 또는 수표를 채권자에게 송부하고 채권자는 이를 지급인에게 제시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지급은행은 국내 외국한 은행의 예금 계정에 차기함으로써 송금 거래가 종결되게 됩니다. 추심하는 송금 환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을 취해서 받게 된다고 해서 추심환이라고 합니다. 64페이지 그림 2-4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수출 화물의 선적 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국내 외국한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환음을 발행해서 외국한 은행에 어음의 할인 매입을 의뢰하고 외국한 은행은 이를 매입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내 외국한 은행은 수입지역 외국한 은행에 동음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지 외국한 은행은 또 동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며 수입업자의 음인수 또는 음대금 지급과 동시에 동수입업자에게 운송 서류를 인도하게 됩니다. 수입지 외국한 은행은 추심대금을 추심을 의뢰했던 외국한 은행의 계정에 입금시킴으로써 거래는 종결됩니다. 이때 발행되는 환음은 환음의 결제 기한에 따라서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일람 출급 환음, 사이트 드래프트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일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 또 외상의 성격이 강하죠. 유선스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DRFT, 드래프트라는 뜻이 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exchange rate라고 하는데요.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통화의 한 단위에 대한 다른 통화의 표시 가격이 됩니다. 일정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는 자국화폐의 가격을 말하고 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율 제도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고정환율 제도도 있고 변동환율 제도, 지정통화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1번 고정환율 제도의 경우는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 외국환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로 하거나 동평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 그야말로 환율을 고정시켜 놓은 건데요.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고정환율 제도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동환율 제도는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이라고 해서 평가의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을 유지하지 않고 외국환 시장에서의 외환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 제도이고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정통화제도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화에 의해서만 대외 거래를 하는 통화제도이고요. 한국도 78년도부터 지정통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통화를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하여 영수통화란 말은 받을 수 있는 통화고요. 영수통화는 IMF 8조국 통화, IMF의 8조국에 해당된 나라들의 돈, 스위스 프랑, 홍콩 달러화가 되고요.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 통화로 가능합니다. 아다시피 재정수입 확보란 뜻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가의 재원이 확보되고
재정 수입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우리가 또 재정관세라 부르죠. 국내 산업의 보호란 것은 결국 오늘날 공업화를 이루어간 선진국에서는 관세가 사양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또 저개발국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게 됩니다. 소비 억제가 관세에서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관세의 부과에 의해서 소비가 얼마나 억제되는가는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사치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수입 대체 및 국제 수준 개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수입이 대체되면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국제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란 것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시키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서 국내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구매력이 감퇴되고 외국의 수출업자는 수출품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소득이 수입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생산업자에게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관세의 종류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습니다. 수출세는 수출국에서 수출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독점 생산품 또는 전략적인 물품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 등의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실상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커피, 스페인의 코르크, 쿠바의 시가, 태국의 쌀 같은 경우는 수출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수입세란 것은 일반적인 관세에 다 해당되는데요. 해외에서 국내의 관세 영역 안으로 물품이 이동될 때 부과되는 관세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통과세는 그 나라를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관세의 종류는 또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종가세를 우리가 ad valorem duties라고 부르고 종량세는 specific duties, 그리고 이 혼합세를 combined duty로 부르는데요. 종가세란 그야말로 가격입니다. 통관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관세를 계산할 때 물품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반적인 관세는 대부분 한국에서는 종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량세는 통관되는 물품의 중량이나 용적 등 수량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관세인데요.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서로 결합시켜서 관세 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한 관세인데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를 책정할 때 종가세를 적용합니다. 또 관세는 성격에 따라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재정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고요. 보호관세는 국내 유치산업, 국내에서 키워야 될 산업의 보호, 육성, 혹은 기존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보호관세입니다. 또 관세는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조세 일정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징수 방법, 세율 등 기본상은 모든 나라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에 의해서, 즉 국내법에 의해서 세율을 결정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 General Duties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서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협정관세, Conventional Duty고요. 조약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약관세. 대표적인 FTA 관세죠.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고 난 뒤에 FTA 이 규약에 따라서 부과하는 관세가
FTA, 협정 관세가 되겠습니다. 관세는 또 탄력 관세 제도란 것도 있습니다.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은 국회에서 보통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내외의 경제 여건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에 대한 변경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해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탄력 관세 제도가 됩니다. Flexible Tariff System이라고 합니다. 특혜 관세란 말도 있습니다. Preferential Tariff이라고 했어요. 특정 국가의 무역관계를 특별히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국에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한하여 적용되는 관세입니다.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종의 할인 관세 혹은 무세일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GSP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부과해서 그 저개발국의 경제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별 관세, differential duties라고 하면은 특정 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일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협의의 차별 관세를 뜻하지만 일반 관세보다 낮은 관세 혹은 무세를 부과하는 특혜 관세도 광의의 차별 관세에 속하기 때문에 특혜 관세도 일종의 차별 관세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문화정책상의 필요성과 국제 관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관세 납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바로 관세 감면 제도가 됩니다. 관세 감면에는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감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외교관들에 대한 면세, 혹은 정부 용품에 대한 면세, 혹은 제수입 물품에 대한 감면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후자에 대해 조건부 감면에 해당되는 게 첨단 산업에 대한 감면세, 혹은 특정 용도에 대한 감면세, 재수출에 대한 감면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환급 제도도 있습니다. 관세 환급 제도라는 게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가 징수한 관세 등의 제세를 당의 원재료가 수출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서 수출된 경우에 정부가 되돌려주는 일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관세 환급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 환급도 있고 정액 환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별 환급 제도란 것은 수출 면장을 근거로 해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계산해서 환급 금액을 산출해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정액 환급 제도는 물품을 수입하였을 때 수출 물품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 분할 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부과된 관세를 수입 면허 시에 징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하는 것으로서 특정 산업의 지원을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수입 신고 제도란 것도 있습니다.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입항지 세관에 사전 수입 신고하여 신고서 등에 대하여 심사받은 후에 입항 즉시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제도 혹은 기업사후 심사제도란 것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수입 신고를 할 경우에 당해 물품의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에게 그 관세를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게 바로 자진신고 납부제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6번 물가 평형 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가 평형 관세는 국내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정 수입 물품의 가격 폭등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물품의 가격을 평준함으로써 생산자와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7번에 할당 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 수입될 때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량을 초과해서 수입될 때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바로 이 이중관세 제도인데요.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보세 제도는 외국 물품이 그 나라에 도착한 후 관세 징수를 유보하고 보세시킨다는 거예요. 보세란 말이 관세 징수를 유보한다는 뜻입니다. 관세 징수를 유보하고 통관되지 않은 외국 물품 상태, 즉 수입 면허가 미필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서 보관, 운송, 제조, 건설, 전시,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 보세의 상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보세 창고가 되겠죠. 또 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관세 감면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감면 또는 분할 납부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세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승인한 물품은 수입 면허와 동시에 관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세관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떠나기 때문에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보 제공 제도인데요.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세관당국이 수입 신고 이후에도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사후관리는 조건부 감면 물품과 분할 납부 승인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무역 업무의 자동화에 대한 지원도 무역진흥 정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무역 자동화란 무역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서류 문서를 전통적인 방법, 즉 인편이나 우편, 팩스 등에 의하지 않고 표준화된 전자 파일 형태, 소위 말하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하는 EDI 형태로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서류 없는 무역, Paperless Trade를 이루게 하는 걸 말합니다. EDI는 무역업체와 무역 관련 기관이 외환이나 통관, 운송, 보험, 관세환급 등 모든 무역업을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과 행정 서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상호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EDI는 정형화되거나 표준화된 각종 서류나 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상호 송수신 처리 보관합니다. EDI는 송수신 당사자 사이에 전화선이나 전용선을 통해서 직접 교환하기도 하지만 VAN, 부가 통신망이라죠. Value Added Network, 부가 통신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EDI는 노동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신속한 의사 절달과 결정 등의 장점이 있어서 국가는 무역업계가 EDI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각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또 전자무역에 대한 지원도 진흥정책으로서 시행을 하는데요.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전자통신무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을 법률로 제정해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인 업무가 인터넷을 통한
IT 수단을 통해서 크게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은 신속한 통신수단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성립되는 특수무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해커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직접 거래로 성립된 전자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 또는 내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장차 전자무역이 한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 정부의 무역 정책, 제도에 등의 무역관리 제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3장 해상조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